오늘은 웃음기 빼고 우리가 진짜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순서는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데 책 이야기 조금 앞에서 한 20-30분,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이 없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책을 쓰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책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워낙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식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주식책은 어디에 투자하고 전망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책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부추기고 싶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서두에나 아니면 앞에 쭉 보면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그게 좀 의도적이었냐면,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게 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느낌, 그 생각을 여러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서두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좀 포함시켰어요. 그 반로에는 사실은 이게 있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제가 하도 외치고 다녀서 막 하도 짜증내고 화내고 다녀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이렇게 오르면 뭐하냐. 빈부격차 커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아니 뭐가 좋지 않고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는 게 저는 사실 좀 화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 자산 분위별로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건데, 그 문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적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제도라든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개인의 생각도 사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정책이 바뀌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도 같은 게 나와도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가야죠. 하나는 우리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1,500만 명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1,500만 명 중에서 대다수가 계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좋으세요? 한 100만 원 있는데 80% 올라서 좋으시냐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우리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되게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모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런데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이 경제학자의 켈소라는 사람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경제학자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책도 번역된 적이 한 권도 없어요. 이걸 알고 나서 영문책을 읽어보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 경제학자가 그런 노력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자산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을 다수로 분산시켜 민주적 자본주의를 달성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니까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이 경제학자가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이게 반영이 되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주식 대중화 운동이에요. 근데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저도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하고 박시동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아가방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한 15,000명을 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주식해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 같이 주식 대중화, 주식 투자를 같이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켈소가 미국에서 영향력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합시다. 같이 부자 됩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종업원 지주제라는 거. 그래서 Employee Stock Ownership이라는 게 미국에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부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게 분위별로 이렇게 주식의 격차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의 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 격차가 이렇게 난다는 건 그만큼 주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식을 대부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왜 주식 잘 안 하세요? 왜 규모 있게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세요? 왜 자꾸 주식 투자를 하고 했는데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 주식 투자 해본 적 없어.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잘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만 시작해 보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좀 더 근원적으로 나 투자할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막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나도 많이 하고 싶지. 그런데 나 그렇게 많이 없어. 라는 게 근원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나 주식 잘 몰라? 그럼 교육시켜주자. 같이 얘기 나눠보자. 우리가 학습하자. 같이 배워보자.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 돈이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앉아 계시지만 나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나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서 지금 월세 내고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돈이. 그러면 이 세대, 이 가구, 이 시민한테는 사회적으로 뭘 해야 줘야 되냐는 거예요. 해줄 게 없다? 아니요. 그걸 이렇게 풀었어요. 이 노동자를 위해서 이 켈소와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내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신탁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 신탁회사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신탁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은행으로부터. 근데 이 회사한테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그거는 A라는 회사가 이 신탁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줘요. 지급 보증.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죠. 그럼 이 신탁회사가 대출받은 돈으로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주식을 산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이 회사가 주주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배당이나 이익을 나눠줍니다. 그죠? 매년. 그러면 매년 그 이익이나 배당을 받아서 그만큼 대출을 갚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갚은 만큼 이 회사의 주식은 이 신탁회사의 거가 되겠죠. 그럼 그 주식을 노동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도 주주가 됐잖아요. 대출을 해줘서. 네. 그 방식으로 미국은 쉽게 말해서 투자 자금이 없는 노동자한테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돈 없어서 주식 못 하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민간에 처음에 투자하기는 힘들 테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모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모든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대출을 일으키고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산이 적은 가구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대출을 통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당도 받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이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혁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노동자를 자본자로 만들자. 저는요, 일단 여러분 노동자라고 하고 자본가라고 하는 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노동자는 놈자자 쓰고 왜 자본가는 고상한 말 합니까?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왜 자본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 교육과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과감한 혁신으로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자본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우리 사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또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려면 계획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한 유튜브에 나가서 한번 계산해 본 건데, 전 가능성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000만 원으로 여러분 한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드는. 물론 1,000만 원이 굉장히 크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1,000만 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대신 공격적인 목표로. 그래서 10억 만들려면 매년 50%, 58%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능해 보이세요? 안 가능해 보이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한 푼 없이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인 그때 시작할 때 목표가 10억 원이 제일 많았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따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같이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누구는 난 1억을 만들 거야. 와 나는 10억을 만들 거야. 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출발은 뭐냐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는. 그래야 조금 더 용기 있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100만 원으로 한번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투자 방법에서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규모를 좀 적게 한 다음에 목표를 높게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자산의 아주 일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목표가 이거 하나.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나 1,000만 원으로 10년 후에 10억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의 목표 수익률은 매년 58%야. 그래서 막 좀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목표를 낮춰서 이제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연간에서 한 15% 정도 수익률.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 정도 수익률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15% 정도. 아니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에서 15%. 그래서 매월 1%에서 2%대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이런 목표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시작하면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장하고. 이게 복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이게 쌓이는 속도에 따라서 규모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질까요?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좀 일종의 롤모델로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좀 공격적으로 3천만 원은 조금 조금 낮지만 그래서 이런 한 15% 정도의 수익률. 그래서 이 정도의 지향점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향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주가 배당 수익률이 7%, 8%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식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손실은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팔고 주가가 오르면 갖고 있고 뭐 이 방법은 제 책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면서 익숙해지고 제가 하도 떠드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58%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상장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2,817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게 올해 491개예요. 확률적으로 17.4%입니다. 어때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0%가 있어요, 확률이.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7%에 들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릴 건데 어쨌든 1%, 뭐 0.1%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시장이 또 좋은 상황을 예측한다면 훨씬 더 도달 가능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50% 이상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120%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 전장에 50% 이상의 수익을 낸 491개의 종목을 올해 하나 투자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표상에서는 1년 쉬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 1년 목표가 58%였으니까 한 해 120% 냈으니까 그러면 1년 쉬어도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통계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이 원칙에 충실하셔야 돼요.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주가가 빠질 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주가가 오르는 종목만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주가가 빠지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주가가 항상 오르는 종목, 그리고 뭐가 있지? 거기에 타면 돼요. 우리가 달리는 말을 탄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막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라. 두 가지예요.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린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주가가 내릴 때 판다.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책상 앞에다 써놓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2026년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이 어떨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망될까? 그런 차원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저는 내년 코스피를 한 5,500까지 보고 있는데 시장을요. 그러면 지금은 4,000이니까 얼마가 오르는 겁니까? 거의 25% 정도가 오르는 거죠. 시장이 25%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너 근거를 그렇게 너 전망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해 코스피가 한 70%, 80% 올랐어도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겠죠.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든가 안정성이 더해졌을 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특히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입니다. 네, 정치가 얼마나 안정되고 그리고 개혁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안정이 되니까 이제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돼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거에 들어올 때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거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5년간 180%가 올라요. 네.
그럼 5년간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30% 이상씩 오른 거죠. 주식시장이. 예. 예. 저는 비슷한 상황을 앞으로 예상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건 결국 금리인데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 말씀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결국 예측은 1번이 될까, 2번이 될까, 3번이 될까를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데 2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올해 3월만 해도 올해 2025년 3분기까지만 해도 1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왔으니까. 과거에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서 올해 이렇게 떨어진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모두 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만 연락이 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전망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성만 예측하면 돼요. 가파를 건가, 서서하게 내릴 건가, 오를 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급격하게 오를 건가. 급격하게 오를 거는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번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적응적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적응적으로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뭐 나스닥 이런 거, 엔비디아 이것만 계속 산 거죠.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적응적 기대는 투자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레셔널하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변동 원인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기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금리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조건부 예측이라는 거예요. 1번이 되려면 뭐가 터져야 됩니까? 위기가 터져야 돼요. 위기가 없으면 1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의 확률을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에서 지금 일종의 혼란이 좀 있는 거죠. 1번으로 예측했는데 2번으로 가니까. 지금 AI 버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격차를 메꾸기 위한 시장의 혼란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조금 뭐 안정된다 이러면 주가가 오르고 결국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을 우리는 2번으로 예측하고 3번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까 2번으로 보고 시장을 판단하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 이거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하폭이 둔화되고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버티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이 제일 좋냐? 이거는 검증된 것처럼 이머징 마켓. 즉 무슨 얘기야? 미국보다도 이머징 마켓. 예를 들면 한국, 대만, 인도 이런 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지만 금리가 서서히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더 주가가 많이 상승할까요? 그건 저평가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성장주를 막 투자하지만 금리가 서서하게 떨어질 때는 투자자들이 저평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때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전 봐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환경도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매크로 환경도 대한민국에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게 아주 재미난 그래프인데, 이건 뭐냐면 주가가 오르니까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특히 엄청 팔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같이 동반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그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외국인들이 막 사주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 안 팔래 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2026년도에 대한민국 주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제가 여기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일본의 니케이 지수 제가 많이 보여드린 거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게 만이었다가 지금 5만까지 올랐는데 여러분들 뭐 일본이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기업들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5배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계속 개혁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법도 많이 바뀌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랐죠.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렇게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아닐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2013년도 이럴 때.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2만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5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계속 오릅니까?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떨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야, 거봐, 떨어지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 또 떨어지죠. 거봐, 일본은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오르는 순간요, 이게 더 가파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뭐랄까 내성도 많이 생기고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떨어져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떨어지는 진폭을 계속 줄이면서 상승합니다. 그게 이제 선순환이죠. 아까 제가 이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안 파는 거예요. 다르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2013년도에 일본의 주식시장을 이제 분석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주식시장이 엄청 빠졌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만이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 주식을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탐방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런 100장짜리 아시는 분 계시죠? 100장짜리 레포트를 쓰고 일본 주식 막 사자고 하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건 이제 다른 데서는 얘기 안 드린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일본의 주식시장이 엄청 빠져 있을 때요. 뭐 쓰나미가 터지고 원전이 터지고 그럴 때 근데 사람들이 잘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래서 일본 주식을 봐야겠다. 그래서 일본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탐방도 가고 막 회사도 뭐 분석하고 이런데 회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 13년, 12년 전이니까 회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원래 좋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기술도 있고 특히 그런데 가격만 엄청 내려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 책도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은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야 맨날 횡령하고 사기하고 배임하니까 나쁘게 보는데 본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일하는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주가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이런 가격이 싸다는 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주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근데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정치의 변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참여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게 코스피의 상승을 높게 보고 있는데 2003년도 7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180% 이상 오른 지수가요. 180% 오른 이상 오른 이유가 저 세 가지 이유였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 고성장, 두 번째는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 1997년, 98년도에 IMF가 됐으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완료됐으니까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글로벌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 건데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성장에 비견하는 AI 분야의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처럼 한국은 지금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큰 시작에 있고요. 세 번째는 유사하죠. 저평가에 따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과거에 2003년부터 7년까지의 코스피의 높은 상승률을 재현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3년부터 7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뭔지 아세요? 그건 중국과 관련된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AI예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정상화된 이슈들. 네. 이 두 가지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우리의 목표는 몇 프로입니까? 58% 이상이에요. 그러면 58% 이상에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수의 상승을 보면서 ETF에 꾸준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세요.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뭐 이런 퇴직연금이라 이런 데 IRP 계좌나 이런 데서 꾸준하게 하세요. 한국 ETF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금을 좀 떼어내서 공격적으로 투자 58% 이상 수익을 내는 거에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상과 상상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기업이 거기에 갈 건지. 그래서 한 두세 개 종목 골라서 그리고 나쁜 기업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2026년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는요 선순환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수익이 자동으로 또 붙게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런 어떤 신호가 내 안에서 생기거든요. 나도 할 수 있네, 잘할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출발선상이 되게 좋아요. 시장이 좋거든. 네,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모두 다 책꽂이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봐요. 신기하죠? 근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적나라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정치와 경제와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걸 아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책에서 전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운은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충동적인 사람에게 더욱 쉽게 복종한다네. 그래서 행운을 얻으려면 덜 조심스럽고 더 난폭해야 하며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여러분 어쩌면요 미래는 행운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 행운은요 사실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담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 그 행운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우리의 목표가 1억이면 행운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야, 나 볼 것도 없는데 난 10억이야 라고 하는 순간 행운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목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담해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여러분 미인과 미남의
배우자를 얻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이상하게 그랬어요. 저 학창 시절에도 보면 이상한 애가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계속 들이대는 거죠. 그런 게 사실 행운이라고 보면 어쩌면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무 막 리스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첫걸음을 그래서 걸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건 어쩌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함께 하신 거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거의 기원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입니다. 항상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압도했어요. 그럼 저 밑에 경제 성장률은 뭡니까? 노동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 일해서 번 돈. 여러분에서 아무리 일해도 우리는 저 자본 수익률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때 수렵 생활할 때도요. 거의 들판에 나가서 토끼 잡으면 수익률이 0%예요. 왜 수익률이 0%입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도 자본 수익률이 거의 4% 이상이에요. 저 자본을 수익률을 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는 토끼 잡으러 갔는데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토끼 잡을 때 활 빌려준 사람. 그래서 움막에 가만히 있으면 2마리 잡아서 1마리 갖고 와요. 그러면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럼 1마리 또 팔아. 그날 못 잡은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때도 수익률이 4% 이상이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수렵생활 끝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우리 열심히 농사 진 사람은 한 몇 프로예요? 한 1%대 수익률. 그런데 저 또 4%예요. 저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땅 빌려준 사람. 그죠?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 된 사람 아닙니까? 공장에 돈 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주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하고는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누구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 자본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주식시장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저 자본 수익을 얻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래야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야 노동 수익 올려. 그 다음에 자본 수익이 높으니까 세금 때려갖고 저기에 자본 수익률을 낮춘 다음에 그 세금으로 복지해. 이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일견 이해가 돼요. 저 자본 수익률을 세금으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밑에 노동자들한테 나눠주자. 좋죠. 근데 보세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있어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다 자본가거든. 다 자본자거든. 현실적이지 않다. 맨날 공연불이다. 제가 부동산에 보유세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좋아. 그러면 그래. 그건 그럴 것대로 하고 그럼 우리들 모두 다 투자자가 되자. 그거예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돈 없어요. 저 주식 투자할 돈 없어요. 꿔주겠다니까요. 꿔주자고요. 대출해 주자고요. 우리 집 없는 사람한테 대출 주잖아요. 왜 주식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발판을 마련해 줘야죠.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산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런 게 정치의 할 일 아니에요? 네. 네. 이 얘기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네.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 하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내 얘기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전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야 그게 멀리 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출발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자고요. 우리가 같이. 예. 우리 청년들 주식 다 투자하자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거야? 청년들한테 돈 꿔주자고요. 주식 투자한테. 위험하다? 뭐가 위험합니까? 안 빠지게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식시장 정상화시켜서. 그죠?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고요. 전 국민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맨날 주식만 보고 있다고요. 빠지면 난리 난 것처럼. 왜 우리나라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해요? 강남 떨어지니까 둔천주공 살려주기. 왜 이런 걸 왜 합니까? 주식시장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꼭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한 데 말에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인류와 소비 지상주의인류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고 소비하라. 여러분 카톡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가장 많이 한 대화가 뭐예요? 맨날 돈 쓰는 얘기야. 이거 싸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 이거 할인한데 이 음식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 보세요 직접. 바꿔야 됩니다. 이제요 가족들과 그리고 딸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한테 이거 AI 이런 회사 알아? 왜 금리가 이렇게 돼? 금리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조금 떨어질 것 같아? 미국의 기준금리 내년 1월에 며칠 날 발표해?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이 얘기해요. 밥 먹을 때도 지긋지긋해요. 만나면 주식 얘기만 해 요즘은. 네. 우리는 근데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 야 회사에서 주식 얘기하지 마. 일만 해. 지네들은 회의실에서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앉아서 야 너 뭐 주식 뭐 샀냐?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주식 보면 정신이 해이해진대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주식창을 많이 보세요? 카톡을 많이 보세요? 카톡을 훨씬 많이 볼걸? 그런데 카톡 보지 말자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근데 왜 주식 보는 건 뭐라고 해요? 주식 많이 보면 집중이 안 된대. 아니요. 그건 잘못 샀기 때문이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이 내가 좋은 거 샀어. 그러면은 내가 왜 맨날 그거 마음 불안해 버렸지. 보면 좋은 거지. 근데 주가가 오를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마음 상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편은 이제 투자를 생각하겠습니다. 투자를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 이런 과정. 정치 얘기 이제 좀 덜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광수의 목독방은 이제 제가 뭐 회사도 아니죠. 그냥 1인 1로 하는 거죠. 뭐. 지금 여의도에 조그만 방에서 글 쓰고 유튜브 나가고 무료 강연하고. 근데 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이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세금이나 복지를 통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전 그 단어를 뺐어요.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내세웠을 때 웃었죠. 야, 이게 뭐 투자하고 그게 맞아? 사회적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아니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광수의 복덕방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런 책 쓰고 강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나가서 돈은 안 되지만 유튜브 나가서 외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투자하는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동참하셨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세가 굉장히 적거든요. 출판사만 돈 많이 벌지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제목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1등이 되고 이러면 세상을 바뀌는 또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몇 등인가요, 지금? 한 5등 하나요? 1등 해야죠. 그래서 전국의 각 서점에 가장 상단에 위치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보가 정말로 주식 투자하고 투자하는 한번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Q&A 주셨는데 제가 답변하던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주화가입니다. ETF를 떨어지는 날에 사고 떨어지는 날에는 사지 않고 있어요. 아마 떨어지지 않는 날에는 사지 않고 있어요, 뭔가요? 네, 오를 때는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식에 투자할 금액은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사야 할지 한 번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소통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투자할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나눠서 사는 건 아닙니다. 살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5번, 4번 정도 분할해서 일단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서 산다는 건 뭐냐면 월급 받은 돈으로 살 때는. 그럼 월급은 이번 달 벌고 다음 달 받고 다음 달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나눠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돈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런데도 한 달, 2달 나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처음에 한 예를 들어서 3번, 4번 정도 그 정도 나눠서 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산다. 그럼 2번 정도 나눠서 산다. 뭐 이렇게 처음에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자금이 있을 때. 근데 자금이 없는 분들이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나 50만 원밖에 투자할 수 없어. 그럼 나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금할 돈이 있어. 그러면 초기에 투자 비중을 훨씬 더 높게 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DC 퇴직금 투자죠. DC 투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ETF에 분산 투자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수 ETF를 사세요. 그래서 코스피 200, 특히 코스피 200. 코스닥을 자꾸 이제는 얘기하는데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는 특히 시장에서는 2025년도에도 똑같았지만 코스피가 훨씬 더 좀 좋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퇴직연금이나 이럴 때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200. 예. 타이거가 수수료가 좀 낮아요. 코덱스보다. 그래서 타이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양한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주화가인 저는 이광수 대표님의 원칙을 따라가며 주식을 차근히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신랑입니다. 20여 개 가까운 종목이 마이너스 80%에서 이윤이 난 것까지. 너무 종목이 많아서 파악도 어렵고 마이너스 10%가 넘어간 건 한번 싹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거를 먼저 팔라고 권유해 드리세요.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부터 팔세요. 그럼 파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꼭 팔 때도 뭘 먼저 파는 줄 아세요? 오른 걸 팔아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근데 팔 때 뭐다? 많이 팔다. 그리고 절대 5개 종목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돼요. 관리라는 건 뭐냐면 2가지 관점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회사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런데 막 10개, 20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5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한 2-3개도 충분해 보여. 그 정도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 줄이세요. 많이 빠진 거 그냥 파십시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전에 미국 장기 채권, 2053년 만기 채권을 KB은행에서 권해서 17만 불어치나 샀는데 당시 환율이 1,460원이었고요. 환율도 아무것도 몰라서 자꾸만 무서워집니다. 손해가 돼도 그냥 팔까요? 가격이 빠져서 손해가 된 거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시면. 예, 지금 마이너스예요. 채권 가격이 빠져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는 잘 모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권유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증권사나 은행에 갔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움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제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막 팔고 싶어 하는 걸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걸 계속 권유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셔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투자하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뭘 위해서 갖고 있느냐를 아신 다음에 그 목적과 다르면 팔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운이 좋게도 환율이 좀 올라서 환율이 해지가 안 되는 상품이요? 아,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를 샀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채권 투자는 선호하진 않아요. 일드가 없는. 그래서 조금 더 그 주식을 오히려 해보시고 그리고 미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한국의 주식의 지수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건 한치도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과감하게 절단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통 투자는 개인의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와 일반적인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 질문에 답하면 그러면 진보를 위한 투자는 뭐냐? 또 두 가지 의미예요. 여기서는 진보라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즉 진보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 방법. 그게 아까 나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이런 데한 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가 오를 것만 샀다가 팔았다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진보를 위한 투자라면 주주가 직접 돼서 회사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그런 진보를 위한 세상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진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기에 좋은 출발점이 형성되고 있다. 제도도 바뀌고 그리고 정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도 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이 앞에서